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 시스템의 지리학교지 대기환경 시스템 강의를 맡은 지리교육사 동해스트기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거고요. 지구환경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질학적, 대기과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들이 지구의 표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지구환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질환경 시스템과 대기환경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먼저 하는 강의는 대기환경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제가 다룰 겁니다. 지리학에서는 기후학, 기상학, 해양학이라는 요소 부분이 됩니다. 먼저 대기 환경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아르곤 이 삼재 원소고요. 중요한 원소 중에서는 카본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와 하이드로젠,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화합물도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구성 역할을 보면 질소는 생물학적 작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소는 대기 중에 산화물, 철산화물이나 아니면 석회화 산화물 등과 같은 산화물과 광합성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증기는 대기 중에 구름과 강수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의 온실기체 역할을 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는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연소시 계속 생성돼서 토양층이나 해수에 녹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아르곤이나 제논, 네온, 수소, 헬륨, 크립톤 등과 같이 비활성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이 대기 조성은 보통 이곳 10km 이하인 대기권층에만 분포하고요. 이 위에 중간층, 그 다음에 중간권, 성층권, 그리고 열권에는 대기가 희비합니다. 보통 이 대기권은 적도지방에서는 16km까지 올라가지만 극지방에서는 9km까지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거는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중간권 지대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여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 분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기권 측에서만 나타낸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공기의 밀도는 이렇게 위로 상승할수록 밀도가 줄어들고 기압도 아래와 위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밀리바 단위를 썼는데요. 이 단위는 헥토파스칼이라고 우리 기상도에서 볼 수 있는 헥토파스칼 단위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5.5km 정도만 올라가도 대기가 절반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생기는 고산벽이 대기의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양이 적어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권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륙권은 위와 같이 분포되고요. 공기의 수직 연직적인 호남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km당 6.5도씩 기온이 감소하고요. 모든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륙권을 날씨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이라는 층이 존재하는데요. 성층권은 대륙 번개면에 의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기의 성질들이 난류나 혼합에 의해서 수송될 수 있지만 성층권에서는 관찰되지 않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 극단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존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했자면 15km에서 30km대에 분포하여 이곳이 대륙권 위에서는 열권을 제하는 가장 높은 온도가 관측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권은 성층권 위에 있는 층으로 지상 50에서 80km 정도 사이에 관찰되고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면 기압, 즉 0m 지점의 기압에 비해서 기압이 10%에 불과하므로 대기 중에 대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증기도 자연스럽게 적게 됩니다. 그 위에는 열권인데요. 열권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설명해드린 정도에서만 지리학에서 다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천문학에서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의 구성과 함께 지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의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된 태양의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1분당 2칼로리의 물이 방출되면 하루에 약 2.9kcal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지구 복사의 에너지는 지구에서 지표면이 대기를 향해 복사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로 단파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온실 기체에 의해 장파 복사를 방출하고요. 즉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갔다,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즉 이 과정에서 온실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약 3에서 5에서 6% 정도는 다시 원래 우주로 돌아왔고 대기에 의한 복사 에너지가 약 16에서 17% 정도가 대기에 의해 흡수됩니다. 그리고 구름의 알베도 값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흡수하는 일부 에너지 3% 정도는 구름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표와 해수면에 의해서 4.5%가 반사되고 그리고 남은 절반의 에너지가 지표에 직접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이렇게 흡수한 것은 전도와 재료의 7%, 그리고 증발의 23%, 직접적 감출 56%, 대기나 구름이 15%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흡수된 그 구름이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그 지표 오래 절해지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장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지구 지표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대기가 단파 태양 복사를 투과하면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면서 지구를 가열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온 감률이라고 나타내는데요. 고도가 1km 상승할 때마다 6.5km 5도씩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이 기값은 그 대륙권 계면 평균 온도의 56.5, 영하 56.5도, 그리고 지표면 평균 온도의 15도. 그러니까 그 71.5도를 이 높이인 그 12km로 나누면 약 대략 6. 몇몇 나오는데 이걸 약 6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미터당 정식적으로 계산하면 6도가 맞는데 그 일반적인 그 기후학 통설에서는 6.5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그리고 온실효과 구름이 있는데요. 온실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름이나 이런 대기 중의 수증기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고요. 구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반사시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 그래프로 같이 나타낸 것을 멸수지라고 하는데요. 멸수지는 입사되고 방사되는 복사의 연평균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가 그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 복사 에너지가 모든 위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계절 태양 구조에 따라 이거 적도 지역이 그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았고 우리가 사는 이 중위권 지역이 그 평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열수지가 나타나고 여기서는 열수지가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핵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매도 복사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구에 보이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에 보면 이 각도가 낮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온이 여기가 낮고 이게 남극지방이군요. 남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이라고 가정하면 직접 받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게 되고 여기는 조금 낮으니까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계절은 다음과 같이 봄에는 여기 위치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지구가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지구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후 인자 요소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이라는 것은 공기의 온도값을 나타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의 평균을 이룰 때 값을 칭하고요.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리책에서 보셨을 그 지리적 기후인자 그 요소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수력 분포, 헬륨, 고도, 지리적 위치. 그리고 알베도 변화라고 해서 지구 태양 복방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요인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 양으로 물질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물의 비열은 지구상의 물질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재료의 물의 비열이 지각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는데 지구는 육지는 빠르게 가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대류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물이 넓은 범위로 분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다의 온도는 항상 고르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은 투과가 잘 되어 태양 복사의 일부를 내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 안쪽의 온도가 완전 추운 것은 아닌 그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러나 지각 부속 물질에서는 그 물이라는 것은 그냥 표면에 흡수되고 내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내부로 투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류입니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즉 환류라고 해서 그 지구를 보는 그 해류의 성질에 의하여 변화하여 기온 변화를 미치고요. 그 남대서양, 북대서양, 남태평양, 북태평양, 인도양이 전 세계 환류를 순항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해류는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나는데요. 그 난류와 환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난류 환류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을 텐데, 그 특징적으로 보았을 때 난류는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도 지역, 위도에서 그 바다에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다, 시베리아 같은 위도인데 물이 따뜻한 물이니까 그곳이 더 기온이 높은 것처럼요. 반대로 한류는 차가운 물이고 열대 지역과 여름철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역을 보면 대부분 다 사막이 존재하는 그러한 한류 사막이 형성되는 지역에 주로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벵겔라 사막에 가면 사막에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곳은 공기가 매우 안정되어 하강기류가 생겨 이슬정 온도에 근접하게 된 공기가 상대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맺히게 돼요. 이 안개를 포집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한류 사막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내용 필기하는 동안 잠시 저도 이거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그럼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와 지리적 위치인데요. 기온강별에 의한 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면에 의한 제복사와 흡수가 다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론적인 값과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지역은 아마 기후 관측자료를 보셔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도가 증가할수록 대기 압력과 밀도가 감소하여 해양국사 중에 적은 양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이렇게 산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야간에는 이게 또 급속하게 식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해서 오차를 낸 거라 이거는 후에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아까 말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특성 외에도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륙성 기후를 띠게 되고 서쪽에서는 해양성 기후를 띠게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연평균 기온을 보았을 때 이곳에서 연평균 기온이 높고 같은 동緯도에 비해서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잘 찾았다시피 세계의 해류인데요. 아마 흑백 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난류가 흐르는 지역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기후대를 분류해 놓은 건데요. 아마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 거고요. 여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기준이 있으니까 하여간 고교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을까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기압이 수평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바람, 중규모 바람, 대규모 바람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행성규모 바람이라는 전 지구적인 특징, 그리고 중간규모라는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바람이 두 개가 대규모 바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지풍이라고 해서 작은 지역, 중규모 바람에 해당하는 바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북지풍이라는 것은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1에서 100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차등 가열로 인한 기온차에 의한 지하처럼 발생한 바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해류풍, 상국풍, 그리고 폐경상, 그리고 활강바람, 그리고 얼마 전에 양양 산불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남긴 양간지풍, 이걸 다, 이 네 개 다 북지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지풍 중에 해력풍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력풍은 바다와 인접한 육지 사이에서 가열 정도가 달라 생긴 기압체에 발생하는 바람이고요. 이 기온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두기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 동쪽 여기를 육지라고 여기를 바다라고 할게요. 여기는 아무래도 낮에는 여기 같은 태양 물체가 가서 비열이 높은 이 지역이 아마 온도가 더 높게 상승할 거고 아마 이 지역은 조금 낮게 상승하겠죠? 그 물이다 보니까. 그럼 변화폭을 봤을 때 여기 변화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여기는 그 지표가 가열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 기류가 불게 되면 여기에 바람이 비게 되잖아요. 그럼 이 빈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불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밤에는 이곳의 기온이 좀 덜 떨어지고 낮게 떨어지고 여기는 더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곳의 기온이 더 높게 됩니다. 고라고 표기를 할게요. 여기도 고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높으니까 또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서 빈 공간에 다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즉 낮과 밤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풍과 육풍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오데오라고 해서 미국의 그 다스크 호수가 모여있는 지점 있잖아요. 여기서도 호수유가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호수유가도 같은 물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해력풍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은 상고풍입니다. 상고풍은 해력풍과 유사하지만 지역이 그 골짜기와 산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봤을 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더 가열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높게 가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다시피 또 상승 기류가 생기는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이고요. 밤에는 반대로 여기가 에너지 급격하게 식으니까 다시 이 빈 공간 여기가 온도가 더 높게 되니 그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 아래 공간을 이렇게 부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 경우에 대기가 안정하게 돼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 여기에 불순물과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쌓여서 기온 벽돌 현상 그리고 여기 오염된 공기가 침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고풍은 주로 태양가열이 강한 따뜻한 계절에 주로 발생하고 산풍은 차가운 계절에 더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말이 이 모시도를 제가 이걸로 보여드린 거니까 제 모시도보다는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격변 현상 이것에 대해서 이게 책에도 따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지표의 찬도기가 모여 형성되어 야간 복사행각에 의해서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주로 형성됩니다. 산간분지에서는 산풍이 한정의 냉각된 공기를 냉기류의 형태로 차가운 공기 형태로 분지 바닥에 쌓아 이곳 기온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해안에서는 바다로 뜨거운 공기가 내륙으로 몰려오며 해안의 찬 공기를 높게 덮어 역전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찬 공기가 하층을 덮어 냉기호를 형성되어 여기가 안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기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죠. 공기가 순환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전층이라는 게 발생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 뭐 바람 대비 같은 거 설치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공기 그냥 순환시키는 공기 청정기 같은 거 높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폐견사항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 안 하고 양간지풍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뉴스 보면 다 하셨을 텐데 이 분야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초범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불어온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고기압대에서 이 한반도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려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현상을 봤을 때 폐현상과 유사한데
우리가 5월에는 보통 그 동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반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실제 이러한 산불, 이것 때문에 그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05년에 낙하산을 붙였던 양양산불, 그리고 올해 뉴스에서 봤던 고성폭염 인제 강변 동해 산불이 모두 양가지풍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살강바람이라고 해서 빙상 등 고지대에 위치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아까 산폭풍과 같이 이동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미스트랄이나 보라라는 바람이 세계대체에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팬 현상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한 그런 건데요. 이러한 바람들이 하여간 폭포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풍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도시가 더 덥고 더 춥고 뭐 그런 말 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해류풍의 해가 시골이고 육지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냈어요. 해가 바다라 썼는데 해를 시골이라고 들으세요. 이거는 추후 수정해서 역시 PDF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팬현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잘 있으니까. 그리고 양간지풍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하자면 영서 영동. 양간지풍 이렇게 붙는 것이고 녹색바람 이렇게 붙는 거. 그러니까 역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거 같은 건 약간 좁은 범위를 알아봤다는 게 종강 규모의 바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헤들리스란이나 페레스란 극수란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기구 3세포 모델로 묘사했지만 사실 지령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별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도대에 이르면 북산인가 전향력이 강해져 동서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하게 되어 북쪽으로 오려는 것이 제한되고 상층 공기에 거대한 수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열대 사막이 이 경우에 형성돼서 주로 이 지역에 아열대 사막이 형성되고 볼 수 있는데요. 은결 잔열, 그러니까 품고 있는 열이 방출되면서 적도의 한쪽으로 멀어지면서 여기가 상대로 추우니까 복산행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안적인 공기의 흐름과 적도에서 수분을 방출한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면서 상대 습도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아열대 사막을 형성하는데요. 이는 이렇게 무역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수분이 잘 증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돼요. 이때 그러면 이게 저 30도째 선에 만나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바람의 성질은 고온하고 건조합니다. 근데 이 지대가 다 사막지, 보통 우리가 아는 사막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되는 것이죠. 한류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것은 페레스난이라고 하는 전향력에 의해서 강하게 서풍이 나타나는 것이고, 극순환은 적도로 향하는 지표 실감,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상승한 다음에 다시 가라앉아서 형성되는 바람이 하고요. 이 분야에서 산소풍과 만나 한대전선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이게 제트기류하고 유사하거든요. 제트기류도 좀이따 내용 넣었으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론적으로 사실 이렇게 상승하는 모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육지의 기열 차이라든가 해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가장 높은 것을 연결해도 열적도라는 것이 1월에는 이렇게 남반구 육지 쪽으로 좀 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7월에도 기온이 높은 북반구 쪽으로 비열차죠. 비열차에 의해서 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론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리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절풍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근데 계절풍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매해 두 차례의 풍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바뀌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바람이
그 한쪽 방향이 탁월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요. 겨울 본수는 그 대륙 밖에서 그 나가는 거, 그리고 대륙 밖으로 나가는 거. 여름 본수는 그 온난화 수평력 바다에서 밑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일단 해류풍의 그 비열 차이가 똑같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라푼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북아메리카의 그 애리조나주로도 그 계절풍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체라푼지에 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몬순했을 때 이 경우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서 그 지역성 강수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강수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체라푼지에 보면 기후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것은 미국의 계절풍이 나타나는 애리조나주의 투손 기후그래프입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설명해드렸던 제트기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기후동 카드뉴스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 대륙권 상부나 서쪽권에서 이렇게 수평을 따라서 불고 있는 강한 오지대고요. 그 풍속이 그 기본적으로 시속 100km, 그 강할 때는 400km까지 나타납니다. 이 풍향이 보면 바람 방향이 그 북아메리카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지리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북아메리카로 가는 동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가는 항공기들이 이용하여 그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우리 인천에서 미국 LA까지가 11시간 30분이래요. 이렇게 갈 때는. 근데 반대로 갈 때는 이 역풍에 걸려가지고 14시간 30분, 20시간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대 제트기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하는 제트기류인데요. 그 온도 차이로 인해 직선 계열의 전선이 따라 발생하여 형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 그냥 읽어보시고요. 한대 전선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그 제트기류에 의한 강추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별로 이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돼요. 여기가. 근데 반대로 적도지방은 여전히 그 기온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더 큰 지역에서 제트기류가 형성되었다면 차이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기온 차이가 27도인 지점이 최대였다고 하면 27도인 지점에서 제트기류가 형성되었을 텐데 이게 만약 15도로 줄었다고 해봐요. 그럼 15도인 지점에서 형성이 제트기류라고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추운 지점이 남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 이 온도 차이가 최대로 나타난 지점이 과거에는 북쪽이었는데 남쪽으로 남하하게 됐어요. 근데 이 경우는 보통 기온이 하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기류라는 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낮은 지점과 높은 지점이 만나 형성되는 한대기류 지점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27도라고. 그러면 27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인 지역이니까 다음과 같이 온도가 나타났는데 기온 차이가 15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27도인 지점 여기도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15도인 지점은 이 낮아진 거니까 이 온도가 여기도 15도가 찍었기 때문에 실제 가장 낮은 지점이 15도의 경계선이 이 밑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제트기류가 남하에서 우리나라가 제트기류의 영향권이 되게 되어서 강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A4용지 그 윗부분에 긴 공간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거기 윗부분에 그쪽 말고 그 페이지 펴보시면 그 상부에 제가 그 부분 A4용지 그 부분에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가 저온인 지점과 고온인 지점이 있는데 여기 경계면 온도가 여기가 차이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그 최저 온도 기준선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값이 최저 온도 기준선이 낮아져서
이 최저 온도와 비슷한 기준을 나타내는 점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기는 이 경우. 그로 인해서 계측 기류가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고인데 즉 온도가 온도 차이가 낮아질수록 지점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그 계측 기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높아지는 곳에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않은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열대 지축기는 한재 지축기의 되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기담에 대한 설명은 그 한 번으로 끝낸 지구일편 책에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담의 비교를 다 봤었고요. 우리나라의 기담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나왔던 거라 뭐 지역은 아무튼 본 것 같아서 설명을 넣어주세요. CP 아까 C라는 것이 대륙성 기단, 그 다음에 P라는 게 한대 기단, 대륙성 차가운 기단으로 산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바다의 수증기가 여기로 증발하면서 그 많은 양의 눈이 호남지방에 그 노영산맥에 뿌려지게 되고 이제 다시 넘어가다가 울릉도에 있는 조개를 만나서 또 바다 효과를 받게 돼서 울릉도에 1월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다시 바람이 일종의 팬 현상이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의 효과에 의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리고 이 기단이 남하에서 성질이 변질된 기단가 나타나서 사망사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까 시베리아에는 보통 겨울에 영향을 주고 오트케이 기단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여기는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성이고 한대한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성질이 완전히 반대죠. 한대 기단, 그다음에 따뜻한 기단, 그리고 그 같은 해양성 기단이라는 거. 이 특성의 차이 때문에 서로 그 다른 정체가 되면서 장마전선이 형성하고요. 강원도 육지바다 아까 양간지프가 반대되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간지프는 여기 있는 변질된 시베리아 기단과 관련이 있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국제에서 발현하고 주로 여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적도기단이 있죠. 적도기단은 그 오후축계 기단이 영향을 주는 게 끝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적도기단은 그냥 적도라고 해양성이라고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대륙성과 해양성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태풍이 북상할 때 나타나는 게 일종의 기단의 성격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태풍도 일종의 기압이잖아요. 그 열대성 저기압. 그런데 기단도 그 큰 공기덩어리 기압이기 때문에 그 태풍과 같이 상승하여 우리나라에 강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 기단의 변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 이걸 읽어봐 보시고요. 세 개의 기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선 부분을 다뤄볼게요. 전선은 그냥 이것도 저희가 카드에서 한번 다뤄본 내용이니까 본 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고요. 온난전선은 전선이 이동하여 따뜻한 공기가 이전에 찬 공기에 의해 덮여진 지역에 차지할 때 형성되는 그 전선입니다. 이곳은 층온으로변에 이슬령 강수를 뿌리게 되는 지역이고요.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라문이라는 강한 강수가 내리게 됩니다. 즉 온난전선이랄 때는 강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설명을 그대로 요약한 게 이 그림이고요. 이 구름 영어 쓰레기도 다 이거와 요약이 같이 된 거라 이 설명과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비교하시고 기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하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PPT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건너뛴 내용은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대륙성 한대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덮인 지역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불연 지역이고요. 여기서는 그 온난전선에 비해서 습한 정라문이 나타나는 면적이 짧기 때문에 그 온난전선에 비해서 강한 비가 더 많이 나타날 확률이 있고 나타날 경우 더 강하게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즉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흘러가면서 비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 지나면 여기에는 맑은 공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표를 요약한 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고요.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단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될 경우, 즉 이 경우에는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약한 강수가 발생합니다. 한반도에서 한대전선대를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 정체 전선이 형성될 경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 이 경우에 또 전선의 성질이 변화했고요.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방법은 기단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일종의 기압대가 차가운 공기가 만난 거기 때문에 공기의 성질이 변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형성됐고요. 회색 전선은 한색 전선이 온단 전선을 강제로 들어 올리면서 공기 위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전선의 성질은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사실 대학교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다루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내용 찾아볼 필요가 없었고 그림으로 모식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색 전선 기상 형태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리하면 되시고요. 건조전선도 이제 이거 교육과정에 아예 없는 내용이라 뺐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알베도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구름은 태양체를 반사하기도 하지만 흡수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공기가 호화 상태, 즉 수증기 100%가 되어야 하고 응결될 수 있는 표면이 도달할 때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뭉쳐서 구름이 형성되고요. 구름과 형태가 조금 비슷한 것 중에 안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 밑면이 지표 또는 지표와 매우 근접한 구름으로 생성 방법과 장소의 차이가 있어 서로 구분됩니다.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서 다열 냉각된 경우고요. 안개는 공기가 냉각된 거나 같은데 수증기가 지표상에서 계속 상승하여서 호화되었을 때, 즉 지표면에 아주 낮게 깔리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안개 종류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성안개, 기반안개, 전선 강수안개가 있고요. 이것까지는 사실 이것 보기에서는 잘 알아서 안개의 종류만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수 형성 과정이 베르게론 과정이나 아니면 낙하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커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가자 설명하겠습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절대 습도는 공기 절대 부피분의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호덕비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건조 공기분의 수증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수증기 양은 전체 기압 중에 수증기가 제일 안 들어있고요. 호화라는 것은 응결과 증발이 반복되자 100%에 도달했을 때 이때 가해진 압력을 수증기 압이라고 하고 그 압력을 호화 수증기라고 합니다. 이걸 다뤄준 이유는 이것도 2017년에 한번 전국에 나왔던 내용이라 하나 더 있고요. 3대 습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면적에서 수증기 얼마나 존재하는지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에 따라 적힌 건데요. 25도일 때는 20g일 때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이때 포화 상태이고 10g일 때는 절반이니까 50%입니다. 즉 수분이 유입되거나 제거될 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다 보면 같은 공간에 물이 증가하는 거니까 상대수가 늘어나고요.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건 그냥 기상현상이에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고요. 이렇게 또 자연적인 변화. 이슬점이라고 해서 이슬점은 아까 포화 수증기에 이르렀을 때 그 온도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온도가 10도가 높아질 때마다 수증기량은 2의 n-1배로 증가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식만 봐서 모르니까 그냥 직접 숫자를 넣어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즉 2의 지수함수 형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도가 도달했을 때 이슬점이 나게 되고 설이라는 것은 냉각된 지표의 온도로 응결되는 온도에 얼음 결정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온감들은 아까도 6.5도 상승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기가 동위대기가 고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팽창하고 단열적으로 냉각되는 것으로 응결이 되기 이전에는 건조 단열 감면이 나타나다가 응결이 되고 나서는 스드 단열 감면
이거는 1도씩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0.5도, 0.6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이거에 의해서 대기의 안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절대 불안정일 때는 건조기온 감률, 즉 10도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게 더 작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감소가 발생하고 조건부 불안정일 때는 구름이 높아지다가 결국 불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적나라하게 쏟아지다. 이거 절대 안정일 때는 온도 상승과 고도 상승과 비례하기 때문에 안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안정도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변화가 됐고요. 이게 절대 안정이라는 건데요. 여기 환경 기온 감률보다 여기가 더 작잖아요. 변화하는 정도가 실제로 기온이 더 작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도가 더 큰 거니까 이 경우가 절대 안정. 조건부 불안정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이거보다 변화하는 정도가 작다. 즉 기온이 높을 경우에 나타나고요. 절대 불안정은 그냥 둘 다 환경 기온 감률보다 이 변화 정도가 크고 기온이 이게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설명하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그냥 정리하시는 게 더 제가 보기에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좀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나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또 많이 어렵게 설명해서. 재택이를 한 번만 더 설명. 재택이래요? 다른 장면이 나왔다고.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건 정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ZB가 변하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신 거죠? ZB가 형성되는 층은 여기 온도가 낮은 지점과 높은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 기온 차이가 최대인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을 그냥 30이라고 나눌게요. 이 차이가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0이면 실제 제트기가 보통 이럴 때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북극의 온도가 여기 한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공기가 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따뜻해진 공기의 영향이 더 넓은 지역에 미치게 돼요, 이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그렸을 때 30도일 때는 이만하던 지점이 15도일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즉 이렇게 공기가 온도가 그러니까 차이 값이 낮아지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도인데 여기는 뭐 영하 29도, 영하 28도, 영하 27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지점이 영하 15도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그럴 경우에 제트기가 남아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이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면적이 그 최저 온도를 가진 지역이 넓어지면 제트기류가 남아난 것이고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이 좁다면 제트기류가 위에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한 번만. 네, 한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가 이 기류가 나타나는 이 지점이 30도일 때는 이만한데 온도가 이 차이가 작아지면 이게 남아난다. 그 차이가 차이가 지금 30도 영도에서 차이가 30도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15도로 마이너스 15, 영하 15도로 내려가면 네. 남하하는데 그럼 남하할수록 그 아랫부분도 더 따뜻해지니까 차이값은 아니야. 근데 지구 북극만 상승하고 남쪽은 그냥 태양국자연이 계속 가해지니까 이게 지구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는 얼음이 녹다 보니까 내각기가 온도를 계속 흡수해버리는데 북극의
있는 게 녹으면서 바다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 기온이 가열이 안 돼요. 그 비열, 아까 비열 얘기했잖아요. 비열 때문에 가열이 안 되는, 비열 때문에 그냥 이게 흡수만 하다 보니까, 다시 한, 태양이 이렇게 가해지고, 똑같이 가해지는데, 여기 얼음이 녹게 될 거면 바다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근데 제가 그 정리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그냥 온도가 그냥 뭐 흡수하는 값 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높아진다고 제가 정리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도를 왜 저렇게 여기서 넓어지고 여기 적도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그냥 온도가 변하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트기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이 설명에서 그냥 제트기류 적도 온도는 그대로 여기만 높아지는 거예요. 북극만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그렇게 보셔야 적도기류가 남아한다, 북상한다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또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분이. 다른 내용은 뭐 있나요, 혹시? 제가 어차피 5월달에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정리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할 거거든요. 그거 질문 받는 거. 그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네. 참고보다는 제가 아까 같이 좀 여러 곳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팁도 다 적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